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정승의 딸과 3명의 제주꾼. 어떤 정승에게 딸이 하나 있었다. 아들도 없이 그 외동딸 하나뿐이었다. 금이야 오기야 길러 나이가 차자 시집 보낼 때가 되었다. 정승은 가만히 생각했다. 금지오기업 귀하게 키운 딸 자식을 아무데나 시집 보낼 수야 없지. 재주 많고 덕 많은 신랑감을 내 손으로 구해야겠다. 그날부터 정승은 사윗감을 구하러 나섰다. 온 나라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드는 사윗감을 찾았다. 몇 달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서당에 도착했다. 그 서당엔 매우 똑똑한 총각이 하나 있었다. 훈장이 한 가지를 물으면 열을 대답하고 책 이름만 대면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줄줄 외우는데 한 군데도 막히는 데가 없었다. 자네 별자리도 읽을 수 있는가? 물론입니다. 어느 별자리든 물어보십시오. 그럼 저 북두칠성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총각이 웃으며 대답했다. 북두칠성은 북쪽 하늘의 7별로 계절의 변화와 시간을 알려주는 중요한 길잡이입니다. 그리고는 줄줄 설명해 내려갔다. 천문학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 별자리만 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앞니를 예측해내는데 한 번도 틀리는 법이 없었다. 어디 가도 저만한 사윗감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길로 총각집을 찾아가 청혼했다. 그런 뒤에 길을 떠나 집으로 오다가 날이 저물어 주막에 들렀다. 하룻밤 자려고 방을 정해 쉬고 있는데 웬 총각이 그 방에 묵으며 들어왔다. 저녁상이 들어오는데 정승이 갑자기 복통을 느꼈다. 그걸 보더니 총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어디 편찮으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잠깐 나갔다가 산에서 캐온 약초들을 가지고 돌아왔다. 약초를 다리고 몇 가지 뿌리를 곱게 갈아 약을 만들었다. 어르신, 이 약을 드십시오. 정승은 약을 마시자 금세 통증이 사라져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런 의술을 어디서 배웠소? 어릴 때부터 산과 들에 약초에 관심이 많아 이것저것 연구했습니다. 정승은 그 제주에 탐복해서 미리 약속한 것을 깜빡 잊고 그 총각한테도 청혼했다. 그렇게 길을 떠나 집으로 오는데 어느 곳을 지나다 보니까 길가에서 웬 총각이 검은고를 켜고 있었다. 그런데 그 음악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숲속에 새들이 모여들고 바람도 잠시 멈춘 듯했다. 사람들의 마음속 슬픔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다. 이보게, 어찌 그리 신묘한 음악을 연주하는가? 이 정도는 제 재주의 일부일 뿐입니다. 총각이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의 손가락이 현을 타고 흐르자 정승의 마음속 근심이 사라지고 귀가 즐거워졌다. 음악은 사람의 영혼을 치유한다 했는데 철이 신묘하게 연주하니 저보다 나은 사윗감이 있으랴. 정승이 그 총각한테도 청혼했다. 정승이 3사람을 같이 불러서 말했다. 3년 후에 제주를 시험하여 사윗감을 정하겠네. 3년이 후딱 지났다. 그동안 천문학자는 별을 더 깊이 연구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재주를 배웠다. 하늘의 별자리만 보면 다가올 재앙이나 복을 미리 알 수 있으니 이만한 재주면 날 당할 자가 없을 테지. 그는 자신 있게 정승집으로 향했다.
약초 전문가는 만병통치약을 만드는 재주를 배웠다. 어떤 병이라도 이 약 한 첩이면 치료할 수 있었다. 아무리 심한 병이라도 내 약 한 첩이면 낫게 할 수 있으니 어느 누가 이만한 재주를 가졌을까? 그도 자신 있게 정승집으로 향했다. 음악가는 영혼을 치유하는 신비한 선율을 연주하는 법을 배웠다. 3년 동안 온갖 정성을 다해 특별한 현과 신비로운 검은고를 만들었다. 3년 공들여 준비한 이 악기와 현이면 충분하리라. 그는 소중히 검은고를 챙겨 정승집으로 향했다. 가다가 새 신랑감이 우연히 만났다. 자네들 잘 지냈는가? 천문학자가 물었다. 그동안 어떤 재주를 배웠나? 약초 전문가가 물었다. 서로 재주를 보여주지 말고 외동딸 앞에서 보여주는 게 어떻겠소? 음악가가 제안했다. 같이 가는데 천문학자가 문득 밤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거 큰일 났네. 뭐가 큰일이요? 다른 두 신랑감이 물었다. 별자리를 보니 색식감이 병이 들어 다 죽어간다네. 세 신랑감은 놀라움에 서로 쳐다보았다. 외동딸한테 장가들려고 3년 동안 고생했는데 외동딸이 다 죽어간다니 기가 막혔다. 그러면 한시가 급하다. 서둘러 가야겠네. 약초 전문가가 말했다. 세 신랑감이 말을 타고 급히 달려갔다. 밤새 달려 정승집에 도착했다. 가보니 아닌 게 아니라 외동딸이 정신을 잃고 누웠는데 막 숨이 넘어가려는 참이었다. 어떡하면 좋지? 천문학자가 당황했다. 의원을 불러야 하나? 음악가도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이때 약초 전문가가 허리춤에서 약봉지를 꺼냈다. 3년 공들인 이 약이 도움이 될 것이오. 그는 약을 다려서 외동딸에게 먹였다. 그랬더니 다 죽어가던 외동딸이 부시시 눈을 뜨고 일어났지만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괴로워했다. 그때 음악가가 특별한 검은고와 신비로운 희연을 꺼내 연주를 시작했다. 그는 영혼을 치유하는 선율을 연주했는데 그 음악의 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우자 실제 외동딸의 얼굴에도 점차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내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외동딸이 말했다. 큰일 날 뻔했다. 다행히 셋이 함께 와서 살려주었구나. 정승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런데 이렇게 외동딸을 살려놓으니 이제는 누구한테 시집을 가느냐 하는 게 문제였다. 별을 보는 분은 별자리 읽는 재주가 없어졌나요? 외동딸이 물었다. 아니요, 저는 여전히 별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약초 가진 분은 약이 다 떨어졌나요? 아니요, 내 약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검은고를 가진 분은 악기와 현이 남아 있나요? 그렇지 않소. 당신을 살리기 위해 연주하려고 3년 동안 정성껏 만든 단 한 번만 쓸 수 있는 특별한 현과 신비한 검은고가 연주를 마치자 모두 소리를 잃어버렸소. 이제 이 악기는 영원히 침묵할 것입니다. 외동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두 분은 저 때문에 잃은 것이 없지만 한 분은 저를 살리느라고 귀한 음악의 선물을 영원히 잃었으니 마땅히 그분께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승도 다른 두 신랑도 그 말에 수긍했다. 참으로 현명한 결정이요. 나도 그 희생을 인정하오. 이렇게 해서 음악가 신랑감이 외동딸한테 장가를 들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사랑과 우정 사이. 예진과 옥화는 둘도 없는 단짝 친구였다.
부친 박진사와 이초시가 오랜 친구였기에 한 마을에서 마치 친자매처럼 자랐다. 명절에 둘이 똑같이 차려입고 나서면 마치 쌍둥이 같다고 한마디씩 할 정도로 꼭 붙어 다녔다. 하지만 예고 없는 불행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법. 예진의 나이 15살이 되던 해 한밤중 산길을 넘어오던 박진사 일행이 정체 모를 괴한들에게 피습을 당해 박진사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도적대가 가끔 출몰한다고 하룻밤 묵고 날이 밝으면 떠나라는 주변 만류를 무시하고 어두워서 길을 떠난 게 화근이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박진사 부인과 예진은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부친상을 치르고 예진은 홀로 남은 어머니를 위로하며 살아야 했다. 늦게 얻은 외동딸인데다가 일가 친척마저 멀리 떨어져 있어 모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외롭게 살아갔다. 꼭 필요한 일손만 남기고 식솔들도 모두 내보내야 했다. 그런 예진을 보며 옥화는 늘 안타까워했다. 예진아, 잘 지내고 있어? 그럼 잘 있지. 예진은 평안한 옥화의 집안을 보며 아버지의 빈자리를 더 크게 느꼈다. 옥화는 그런 예진에게 혹여 상처라도 줄까봐 말도 조심스럽게 건넸다. 그러니 자연히 둘의 만남도 소연해지고 말았다. 그렇게 해가 2번 바뀌었다. 세월이 약이라고 박진사가 떠난 빈자리도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다. 그런데 부인의 병세가 심상치 않았다. 지난 해부터 조금씩 기침을 하더니 엎친 데 덮친다고 폐병으로 남편의 뒤를 따라가고 만 것이다. 어머니, 절 두고 가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예진이 혼자였다. 아버지 곁에 어머니마저 보내고 예진은 홀로 살아가야 했다. 하지만 처녀의 몸으로 혼자 살아간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예진의 사정을 잘 아는 옥화는 예진아, 결혼하기 전까지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자. 우리 부모님도 널 데려오라고 하셔. 라며 진심으로 예진을 생각해 넌지시 말을 건넸다. 예진은 그렇게 이초씨 집에서 옥화와 같이 지내게 되었다. 이초씨 부부는 예진을 친딸처럼 돌봐주었고 같이 살게 된 옥화는 예진의 아픔을 감싸주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아랫마을 진영의 아버지와 예진의 아버지 박진사는 오래전부터 가까운 사이였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친들이 만나면 가끔 농담처럼 사돈이 되자고 말하기도 했다. 예진도 1살 위인 진영을 무척 따랐다. 하지만 박진사가 세상을 떠나고 예진의 어머니마저 떠나보내자 진영의 부모는 진영이가 혈혈단신고와 예진과 만나는 게 영 탐탁지 않았다. 그래서 진영의 부모는 매파를 통해 좋은 혼처를 알아보고 있었다. 진영아, 너도 결혼해야지. 좋은 혼처가 생겼단다. 알고 보니 매파가 소개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옥화였다. 옥화와 진영의 혼담이 오간다는 말에 예진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렇다고 예진과 진영의 혼담이 오간 것도 무슨 약조를 한 것도 아니었지만 예진은 진영이 마저 떠난다는 사실에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다. 옥화는 그런 예진의 마음을 알 턱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옥화는 예진에게 당연히 진영과의 혼사에 대해 제잘되며 이따금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다. 예진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괴로웠지만 내색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예진은 울적한 마음에 부모님 산소에 찾아갔다. 어머니, 아버지, 왜 저만 남겨놓고 가셨나요? 보고 싶어요. 진용 오빠는 옥화하고 결혼한다고 해요. 한참을 그렇게 한탄을 하며 서럽게 울다가 예진은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집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다. 산비탈을 지나 오솔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 노스님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노스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한참을 쳐다보더니 허허, 낭자 나 좀 보시오. 지금은 힘들게 살고 있지만 머지않아 큰 동에서 내로라 하는 부자로 살게 될 거야. 재물복이 붙었어. 용기를 내서 잘 사시오. 예진은 뜻밖의 말에 어리둥절했으나 그 말을 깊이 새기고 열심히 살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눈물 자국을 지워버리고 옥화집에서 짐을 쌌다. 옥화야,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해. 그동안 고마웠어. 결혼할 때까지 있어도 된다고 말리는 이초씨 부부와 옥화를 뒤로하고 예진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 이제 강해져야 해. 난 아이가 아니야. 부모님도 내가 잘 살기를 얼마나 바라시겠어. 예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부모님이 물려준 집과 땅을 잘 관리했다. 또한 어렵게 사는 먼 친척을 불러와서 농사를 짓게 하고 집안일을 돌보게 했다. 그러다 보니 집안도 활기가 나고 사는 맛도 생겼다. 그러는 중에 혼자 사는 예진을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던 친척 아주머니가 매파에게 예진의 신랑감을 넌지시 부탁했다. 하지만 부모 없이 혼자 사는 처자를 선뜻 며느리로 받아들일 집안이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사는 매파가 찾아왔다. 그리고는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둔 보화가 발견되는 것처럼 우연한 기회에 누군가의 눈에 띄는 경우가 있다. 마을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상인이 예진에게 청혼을 해온 것이다. 그 상인은 예진보다 나이가 4살 많았으며 점잖고 성품 좋은 아직 한창 때인 호랍이었다. 그리고 종로와 지방 여러 군데에 포목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처음에 예진은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우겼지만 상인의 정중하고 끈질긴 구애에 마지못해 승낙했다. 이들 부부 사이에도 2 아이가 태어났다. 예진은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걸 지켜보며 자기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어느 날 아이를 업고 옥화가 찾아왔다. 몇 년 만의 만남에 둘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다. 옥화는 그동안에 힘들었던 생활고로 인해 수척해 보였다. 결혼하고 얼마 후에 장사하면 돈을 많이 번다는 말을 듣고 남편 진영은 논밭 팔아 장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경험도 없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었다. 빚만 자꾸 늘어나자 옥화 친정집 땅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렇다 보니 시댁과 친정에서 물려받은 재산마저 날려버리고 죄인처럼 근근히 살고 있다고 했다. 예진은 눈물을 훔치던 옥화에게 생각지 못할 정도의 큰 돈을 건넸다. 그리고 남편 포목점에서 경험을 쌓을 때까지 일하라며 진영에게 남편을 소개해 주었다. 포목점에서 성실하게 일을 배운 덕분에 진영도 몇 년 후 포목점을 직접 차리게 되었다. 고맙다. 힘들 때 날 도와주는구나. 그들은 멀지 않은 곳에 살며 자주 만나 시간을 보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예진과 옥화는 어려웠던 시절을 뒤로하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행복하게 여생을 보냈다. 바람핀 상주와 소금장수. 배서방은 소금을 짊어지고 전국 각지를 다니는 소금장수였다. 그 당시는 소금이 귀하던 시절이라 소금은 집집마다 중요한 양념이었다. 그날도 배서방은 소금을 등에 지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정신없이 다녔다. 이번에는 생각보다 잘 팔리지 않는군. 이거 다 팔려면 며칠 돌아다녀야겠어. 고향집에서 이제나 저제나 자기 오기만 기다리는 노모와 아내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노모가 살인문 밖에서 서성거리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등에 소금찜을 지고 다니다 보니 어느새 서쪽 하늘에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아이고, 벌써 날이 어두워지는군. 가만히 있자. 어디 하룻밤 묵을 곳이 있는지 봐야겠구나. 배서방은 날도 어두워지고 배도 고파 더는 걸을 수 없게 되자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 동네는 집들도 드문드문 있는 데다가 너무 깊게 들어온 것 같았다. 내가 정신없이 너무 깊이 왔구나. 이 마을 근처에는 주막이 없을 것 같은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듯 장사로 잔뼈가 굵은 배서방이 이번에는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이었다. 하지만 어찌하겠는가. 한 데서 잘 수는 없어 걸음을 재촉하여 마을을 찾아 들어서니 띄엄띄엄 집이 보이는데 그 중에 번듯한 기와집이 한 채 보였다. 주인장 계십니까? 누구신가요? 여자 목소리였다. 지나가던 소금장수인데 하룻밤 신세를 질 수 있을까요? 바깥 양반이 한양에 일 보러 가고 지금은 저 혼자뿐이니 다른 데를 알아보시지요. 하지만 말재주로 아낙네들한테 소금을 팔아온 게 어디 하루 이틀인가. 어디 묵을 만한 데도 없고 이 밤에 난감합니다요.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 지내게 해주십시오. 한참을 부탁하니 분냄새가 진동하는 여인이 대문을 삐걱 열고 나와 소금장수를 들어오라고 했다. 할 수 없네요. 헛간이라도 좋다고 하셨으니 누추하더라도 묵어 가시죠. 소금장수는 본체와 떨어진 허름한 헛간에 자리를 잡고 잠을 청했다. 그래도 여인이 헛간에 있는 멍석을 깔아주는 바람에 찬 기운은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 확 들어온 분냄새가 아직도 코를 찌르며 속을 뒤집어 놓는 것 같았다. 남편도 집에 없는데 이런 야심한 밤에 뭔 화장을 그렇게 한 거지? 배서방은 찬밥덩이라도 얻어먹고 싶었지만 감히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낼 상황이 아니었다. 남편이라도 있으면 소금 한 뒷박 주고 밥 한 술이라도 얻어먹으면 좋을 텐데. 배에서는 꼬르륵거리고 잠자리가 불편한 탓인지 영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다. 멀리서 들리던 개 짖는 소리도 잠잠해진 야심한 시간이 되자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더니 피로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깜빡 잠이 들었던 걸까? 어디서 삐걱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인기척이 나는 것 같았다. 선잠을 자던 배서방은 숨소리를 죽이고 가만히 엿보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달빛에 한 사내가 비쳤다.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상복과 방갓을 벗어 대청마루 구석에 접어놓고 슬쩍 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아하, 이런 곳을 내준 이유가 있구나. 그런데 상중에 바람을 피우다니
이런 못된 사람들 같으니라고. 소금장수는 그들의 못된 행실을 보고 골탕을 먹이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대청에 놓인 방갓과 상복을 슬며시 집어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임기척이 나더니 대청마루에서 뭔가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와 사내는 부산을 떨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다음 날 아침 소금장수는 그 집을 나와 상중에 있는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이 집이군.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 주인 앞에 상복과 방갓을 꺼내 놓았다. 오던 길에 이걸 주었는데 혹시 이 집 물건이 아닌가 해서 가져왔습니다. 주인 남자는 그걸 보더니 얼굴빛이 사색이 되었다. 그러더니 소금장수를 조용히 불렀다. 이걸 어디서 찾은 거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소금장수가 짊어지고 온 소금의 절반을 시중보다 2배의 가격에 팔아주었다. 이렇게 질 좋은 소금은 처음 봤소.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말이다. 소금장수가 그 집을 나와 걸어가는데 허우대 멀쩡한 한 사내가 봇짐을 지고 지나가는 게 보였다. 따라가 보니 간밤에 신세를 진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가. 질 좋은 소금이 왔습니다. 문 앞에서 소리치자 주인 남자가 나왔다. 우리 집은 소금이 아직 남아있소이다. 다른 집에 가보시오. 이런 소금은 구하기 힘든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죠. 구경이나 해보시구려. 소금장수는 그렇게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누구예요? 여자가 나오더니 소금장수를 보고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소금장수가 자루를 열며 한마디 했다. 상을 치르는 저 집에서 이 소금을 보더니 소금 질이 좋다고 2배 가격을 주고 절반이나 샀지요. 제가 그 집 주인 방갓과 상복을 찾아주긴 했지만요. 방갓과 상복이라니? 주인 남자가 말하자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자가 소리쳤다. 정말 이렇게 좋은 소금은 처음 보네. 여보, 3배를 주더라도 나머지 소금은 우리가 몽땅 사요. 소금장수는 그 동네에서 소금을 몽땅 팔고 가벼운 걸음으로 집을 향해 길을 재촉했다. 주모가 된 아내, 금광을 찾은 남편. 만식은 지난해 가난한 처녀와 살림을 차렸다. 없는 살림에 입이 하나 더 늘어나니 먹고 살기가 더 팍팍해졌다. 전에는 남의 집 품앗이를 해서라도 풀칠이야 못했으랴마는 가정을 꾸리다 보니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았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으니 이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기 십상이겠구먼. 만식은 이른 아침 눈을 뜨고는 옆에 누운 아내를 돌아보았다.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겠어.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눈을 뜨고 만식을 바라보았다. 요즘 금덩이를 찾아 부자가 된 사람들이 꽤 있는 모양이야. 금이라도 찾아볼까봐. 금이요? 그래. 금덩이를 찾아서 한미천 잡으면 팔자 피는 거야. 우리가 배운 게 있어, 가진 게 있어. 돈만 있으면 양반들도 무시 못하더군. 만식의 말이라면 아무 말 없이 따라주던 아내도 금덩이를 찾으러 가겠다는 말에는 쉽사리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가진 것 다 팔아서 잠채광업이 성행하는 강원도 깊숙한 산골,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을 빌렸다. 그리고 광부 노릇을 하며 금맥을 찾고 구를 파는 요령과 금을 골라내는 방법을 배워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을 떠나 깊숙한 바위 계곡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채굴 작업에 들어갔다.
당장 먹고 살아야 했기에 일거리가 있을 때는 마을에 내려가 일을 하고 올라왔다. 아내도 마을에 내려가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며 받은 품삯으로 연명을 했다. 하지만 한 해가 지나도록 금덩이는커녕 금가루도 보이지 않았다. 여보, 여긴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그만둘 수는 없어. 더 깊이 파봐야지. 만식의 머릿속은 온통 금덩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내가 마을에 가서 어떤 수모를 당하는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는 안중에도 없는 듯했다. 언제부턴가 만식은 금덩이 찾기에만 몰두했고 먹고 사는 문제는 모두 아내의 몫이었다. 어느 날 아내가 남의 일을 해주고 마을에서 올라와 보니 만식이 일찌감치 들어와 드러누워 있었다. 어쩐 일이에요, 이 시간에? 연장이 부러져 버렸어. 손으로 캘 수도 없고 큰일이네. 이제 그만 내려갑시다. 지금처럼 일하면 뭘 하든지 못 먹고 살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 정도 고생은 각오하고 왔잖아. 기어코 찾아내고야 말 테니 두고 보라고. 만식은 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휑 하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예쁘장하고 자그마한 체구의 순덕은 좋아하는 총각들을 마다하고 만식의 믿음직하고 순박한 모습에 끌려 그에게 시집을 왔다. 금을 찾겠다고 오기 전까지는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하지만 지금 일확천금을 꿈꾸는 만식에게 순덕이 차지할 자리가 없었다. 순덕은 잠시 후 온 매무실을 살피더니 마을로 내려갔다. 신부자 댁에 가서 돈을 좀 융통해 봐야겠어. 온종일 굴에 들어가 금덩이를 찾겠다는 남편의 희망을 꺾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순덕은 남편의 연장을 마련하려고 신부잣집 마님에게 나중에 2배로 일을 하겠으니 돈 좀 융통해 달라고 사정할 생각이었다. 지난번에도 급하다고 해서 빌려주지 않았나? 그거나 갚고서 말하게. 신부잣집 마님에게 거절을 당하고 풀이 죽어 나오는 순덕을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신부잣집 마름으로 일하는 배서방이었다. 무슨 일로 오셨소? 나한테 말하시오. 내가 도와줄 테니. 별일 아니에요. 그만 가볼게요. 순덕은 꼬치꼬치 묻는 배서방의 끈적한 눈길을 외면하고 광산으로 다시 돌아왔다. 아까 화내서 미안하오. 조금만 더 파면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생겨서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이야. 만식의 말에 순덕의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아내렸다. 배서방한테라도 부탁해 볼까? 순덕은 다음 날 배서방을 찾아갔다. 무슨 일이요? 이리 들어오시오. 그냥 여기서 얘기하겠어요. 남들이 이상하게 볼 것 아니요. 그 말에 순덕은 서둘러 배서방의 방으로 들어섰다. 배서방은 몇 해 전에 아내가 떠나고 혼자 살고 있었다. 누구 말로는 눈이 맞아 도망갔다고 하고 누구 말로는 배서방의 손찌검 때문이라고도 했다. 자, 말해보시오. 연장을 살 돈을 좀 융통해 주십사 해서요. 그러자 배서방의 입가에 미소가 흘렀다. 마치 그러면 그렇지. 이제는 내 손아귀에 있어. 하는 듯한 의미심장한 미소였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님을 배웠던 거구려. 허구한 날 땅만 파는 남편을 두고 고생이 많소이다. 그러더니 순덕 앞에 돈꾸러미를 선뜻 꺼내놓았다. 내가 이래 봬도 모은 돈이 좀 된다오. 고생만 시키는 그런 남자 뭐가 좋아서 같이 사는가? 그러더니 배서방은 순덕의 손을 덥석 잡아 끌었다. 아, 안 돼요. 싫어요. 평소에도 눈여겨보고 있었지. 그 돈은 내가 주겠소. 배서방은 순덕을 끌어당겨 가슴팍에 안았다.
우악스러운 사내의 원력 앞에 가냘프고 자그마한 순덕의 저항은 그저 소리 없는 메아리에 불과했다. 얼마 후 순덕은 힘없이 고갯길을 오르고 있었다. 사내라고는 만식밖에 모르고 살아온 순덕이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몸을 파는 여자처럼 그 돈을 받아들고 온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어디 갔다 온 거요? 돈은 좀 알아봤소? 순덕은 말없이 가져온 돈을 만식 앞에 내밀었다. 아, 이제 됐소. 이걸로 연장을 사서 조금만 더 파내려가면 고생 끝이요. 다음날 순덕은 만식이 연장을 사러 장터로 나간 사이 집을 떠났다. 만식이 연장을 사서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이미 떠난 뒤였다. 옷가지가 없어진 걸 확인하고 만식은 아내가 자기를 두고 떠났다는 걸 알았다. 너무 힘이 들었나? 아니면 다른 남자라도 생겼나? 하지만 만식은 굴파기를 멈추고서 아내를 찾아 나설 수는 없었다. 일단 금덩이부터 캐고서 찾아 나서자. 그날부터 만식은 금덩이 찾는 일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한편 순덕은 정처 없이 길을 나섰지만 막상 어디로 가야 할지 막연했다. 그러다 발길이 닿은 곳이 길손들이 드나드는 주막집이었다. 마루에 앉아 안을 들여다보니 나이든 주모 혼자뿐이었다. 저 혹시 일손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보아하니 젊은 새댁인 것 같은데 이런 일 해봤수? 해보진 않았지만 시켜주시면 잘할 수 있어요.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당장 갈 데가 없으면 여기서 일이나 도우며 지내시오. 그렇게 순덕은 주막 안악이 되었다. 예쁘고 자그마한 색시가 왔다는 소문에 주막에 찾아오는 손님이 늘었다. 주막 안악을 보려고 단골이 된 사내도 여럿이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주막에 찾아온 손님을 보자 순덕은 기절할 듯이 놀랐다. 남편 만식이었다. 만식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내가 떠난 후 미친 듯이 채굴에만 매달린 만식은 마침내 금맥을 찾아냈다. 그리고 큰 돈을 손에 넣자 아내를 찾아 돌아다니던 중이었다.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다른 남자를 만나 살고 있으면 아내 몫의 돈이라도 나누어 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런 허름한 주막 안악이 되어 있다니. 그동안 여기 있었던 거요?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시오? 순덕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드디어 금맥을 찾아냈소. 당신이 도와준 덕분이요. 그동안 얼마나 당신을 찾아다녔는지 모르고. 난 이제 자격이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왜 그렇게 떠난 거요? 순덕은 지난날 연장을 살 돈을 마련하다가 겪은 일을 다 털어놓으며 눈물을 쏟았다. 다 내 잘못이요. 금맥을 찾는데 눈이 멀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생각하지 못했소. 만식은 그동안 힘들었을 순덕을 꼭 껴안았다. 그리고 아는 사람이 없는 경상도 땅으로 떠나 신흥 부자로 자리 잡고 아내 순덕과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갔다. 한밤중에 도망친 꽃분이. 품에 보따리 하나만 움켜쥐고 꽃분이는 캄캄한 밤길을 숨이 차도록 내달렸다. 저 멀리 보이는 나지막한 산자락 밑으로 박대감의 대궐 같은 집이 희미하게 보였다. 점점 멀어져가는 마을을 뒤로 한 채 정신없이 도망치던 꽃분이는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야심한 밤에 대감집을 떠나야 하는 꽃분이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10여 년 전 일이다. 아비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어미마저 얼마 후 세상을 떠나버리자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된 꽃분이는 박대감 집으로 오게 되었다. 마님은 어린 꽃분이를 친딸처럼 여기며 여러모로 배려해 주었다. 그 은혜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꽃분이는 양반집 규수 못지않게 잘 자랐다. 딸이 없던 마님은 꽃분이에게 사랑을 듬뿍 주었다. 예의가 바르고 용모가 단정한 꽃분이는 자라면서 누구에게나 팔방미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어느덧 꽃분이의 나이 18세가 되자 현숙한 처녀로 사랑방에 들락거리는 대감의 지인들 눈에 띄일 정도였다. 박대감, 저 아이가 꽃분이요? 그렇소이다, 대감. 아하, 양반집 처자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자랐소이다. 시집 보내기가 아깝겠소? 사랑방에 놀러오는 지인들의 칭찬에 박대감은 꽃분이를 묘하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래, 그동안 몰라보게 자랐구나. 소시적부터 여성 편력이 많아 부인 외에도 2명의 첩을 두고 있지만 노년에 접어들어도 그 기분이 가라앉지 않는 모양이었다. 어느 날 박대감이 꽃분이를 사랑으로 불러들였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그러더니 박대감은 다짜고짜 꽃분이를 껴안았다. 너는 이제부터 내 시중을 들면서 편안하게 살도록 해라.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꽃분이는 정신을 차리고 있는 힘을 다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다가 박대감을 뿌리치고 달아났다.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가 곧장 마님을 찾아가 엎드려 울음을 터뜨렸다. 무슨 일이냐? 내 꼴이 왜 그렇게 된 거냐? 마님은 놀라며 꽃분이를 보며 물었다. 마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자세히 말해보거라. 꽃분이는 마님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가만히 얘기를 듣고 난 마님은 꽃분이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다. 더는 이 집에 있기 힘들 것 같구나. 이걸 미천으로 해서 멀리 떠나 살 길을 찾아보도록 하거라. 얘야, 오늘 밤 당장 떠나는 게 좋겠구나. 어서 떠나거라. 아닙니다, 마님. 마님이 저 때문에 공경에 처할 수도 있는데 어찌 저만 살려고 편히 떠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죽느니만 못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얘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라. 되도록 멀리 떠나 잘 살도록 하거라. 그리고는 장롱을 열어 폐물과 옷가지를 보자기에 쌓아 손에 쥐어주었다. 마님. 꽃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마님에게 수도 없이 하직 인사를 올렸다. 마님은 모두가 잠든 사이에 꽃분이를 데리고 대문 밖으로 나왔다. 꽃분이는 그렇게 박대감 집을 빠져나온 것이었다. 언덕을 넘어 얼마나 갔을까. 정처 없이 달리다 보니 동쪽 하늘에 부옇게 붉은 빛이 잡혀오고 있었다.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던 길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다행히 장터에 들어선 것이었다. 이른 새벽이라 그런지 장터는 한산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보니 저 앞에 주막이 보였다. 조심스럽게 다가가니 마침 주인 여자가 나왔다. 이른 아침 대바람에 아가씨 혼자서 웬일인겨? 아침도 못 먹은 것 같은데 밥 한 술 뜨고 가슈. 들어오슈. 꽃분이는 주인 여자가 내준 국밥을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다. 그래, 무슨 사정이 있길래 처녀 몸으로 아침 이슬을 맞으며 다니는 거유? 꽃분이는 집을 떠나오게 된 사정을
주모에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그날은 마음씨 좋은 주인 여자의 방에서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떠날 준비를 하는 꽃분이 앞에 한 사내가 다가왔다. 주막에 묵었다가 본의 아니게 주모에게 하는 얘기를 들었소. 보아하니 갈 곳이 없는 듯한데 나와 같이 가는 게 어떻소? 나도 아직 혼자 몸인데 같이 살도록 합시다. 외모를 보아하니 이곳저곳을 다니며 물건을 파는 장사꾼인 듯 했다. 성실하고 한눈 팔지 않는 사람이라오. 옷씨는 내가 장담하지. 옆에서 주인 여자가 거들었다. 그렇게 꽃분이는 주막에서 만난 장사꾼 오씨를 따라 나섰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세월이 흘러갔다. 꽃분이가 도망친 뒤 몇 년 후 박대감이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마님도 그 뒤를 따랐다. 그때부터 집안이 기울기 시작하더니 부자 3대 가기 힘들다고 박대감의 손자대에 와서는 간신히 끼니만 때울 형편이 되고 말았다. 박대감의 손자는 대만이었다. 먹고 살기 힘들자 어느 날 대만은 곰곰이 생각했다. 집에서 부리던 노비들이 어딘가 잘 살고 있을 텐데 문서를 가지고 가서 공물을 바치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오랜 문서를 뒤져서 종문서를 찾아낸 뒤 품에 넣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는 그들이 모여 밭을 일구며 사는 곳을 찾아가 문서를 내보이며 거만하게 한마디 했다. 너희들이 은혜를 입어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는 있지만 엄연히 우리 집 종의 신분인즉 이제부터 내게 공물을 바치도록 해야 한다. 갑자기 나타난 주인집 손자를 보고 그들은 당황했지만 문서를 내보이는 통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딘가에 문서라도 팔아넘기는 날이면 큰일인 것이다. 그들은 대만을 방으로 들인 뒤 서로 모여 의논을 했다. 우리 살기도 힘든데 내어줄 곡식이 어딨어? 그렇다고 공물을 주지 않으면 우릴 팔아넘길지도 모르니 어떻게 하나? 그때 한 사내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아무도 모르게 저자를 없애고 문서를 빼앗아 태워버립시다. 그러면 해결되지 않겠어? 그러자 모두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이상한 낌새를 느낀 대만이 몰래 문틈으로 엿보다가 그 소리를 듣고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담장을 넘어 달아나기 시작했다. 뒤늦게 대만이 달아난 걸 알게 된 종들이 뒤를 쫓아왔지만 대만의 모습은 멀리 사라진 뒤였다. 대만은 행여나 잡힐세라 밤이 새도록 꽁지가 빠지게 달아났다. 새벽녘 동틀 무렵이 되어서야 발걸음을 멈춘 대만은 정신을 잃고 길가에 쓰러지고 말았다. 때마침 불공을 들이러 가던 부잣집 마님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구나. 집으로 데리고 가거라. 하인의 등에 업혀 그 집으로 오게 된 대만이 정신이 들자 하인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대만은 하인에게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소상히 들려주었다. 불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하인에게서 그 얘기를 들은 마님은 대만이 묵고 있는 방으로 찾아왔다. 대만이 벌떡 일어나자 마님은 그를 상석으로 안내했다. 도련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노마님이 저를 거두어주어 이렇게 살게 된 꽃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노마님의 은혜를 입은 지난 일을 자세히 말해주었다. 꽃분이는 아들과 손자를 불러 일렀다. 이분은 내가 모시던 마님의 손자분이니라. 너희도 이분을 잘 모셔야 하느니라. 재력가요 마을 유지로 있던 아들은
갑자기 어머니가 거렁뱅이 같은 사내를 상전으로 받들라고 하니 기가 막혔다. 하지만 어머니의 분분이 따르지 않을 수도 없었다. 대만도 그 자리가 바늘방석 같았다. 간신히 목숨을 구해 도망쳤는데 또다시 위험에 빠진 게 아닌가 싶어 진수성찬을 받아도 목구멍에 걸려 잘 넘어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대만은 꽃분이에게 말했다. 그동안 잘 쉬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자 꽃분이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다. 도련님, 내 아들과 손자가 도련님을 좋아하지 않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까? 만약에 혼자 길을 나서면 지난번 같은 고약한 일을 또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늙은 마님이 한 가지 방법을 일러주었다. 저에게 혼기가 찬 손녀가 있는데 그 아이를 데려가십시오. 대만은 망설였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졌다 해도 과거에 집에서 부리던 종의 손녀와 혼인을 하는 게 그다지 내키지 않았다. 손녀를 양반집에 시집보낼 생각이 아니라 노마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한참을 생각하던 대만은 늙은 마님의 결정을 따랐다. 꽃분이는 아들에게 일러 대만과 손녀의 혼례를 치르고는 다음 날 아들에게 당부했다. 고향으로 편안히 돌아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거라. 그리고 남이 아니니 앞으로 어렵지 않도록 돌보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대만은 손녀와 더불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해마다 꽃분이의 집에서 재물과 곡식을 보내와 어려움 없이 살게 되었다.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유언. 맑은 호수와 우뚝우뚝 솟은 봉우리에 둘러싸인 고즈넉한 고수골이란 마을에 강선비가 살고 있었다. 지난날 아버지는 과거에 급제해서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일념으로 방에 틀어박혀 학문에 매진했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서 굳은 일도 마다치 않고 열심히 가족들을 건사했다. 임자, 미안하오. 이번에도 떨어졌소. 아버지는 연거푸 낙방의 고배를 마시자 아내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아내는 풀 죽은 남편을 볼 때마다 안쓰러운 생각에 가슴이 아팠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임자,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이 많구려. 아버지는 고생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는 눈물을 흘렸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과거는 당신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일을 알아보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대대로 학자 집안인데 내가 가문에 먹칠하면 안 될 것 같소. 하며 고개를 수그렸다. 그러세요. 다음번에는 꼭 합격할 거예요.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아버지를 위로했다. 하지만 뒷곁으로 가서 흐느끼는 어머니의 모습을 아들은 종종 보곤 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여러 번 과거를 보았지만 운이 따르지 않았던지 끝내 합격하지 못했다. 고수골로 이사 온 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였다. 노잣돈을 마련하느라 야금야금 논밭대기 다 팔아먹고 아버지 장례 치르느라 그나마 남은 재산마저 다 없애고 물 건너 고수골로 찾아 들어온 게 벌써 5년 전 일이다. 하지만 아들 인근도 학당에 다니며 과거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난 조상님들 뵐 면목 없이 간다만
너는 과거에 급제해서 집안을 꼭 일으켜야 한다. 아버지가 숨을 거두며 이른 말이었다.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서 아버지 뜻을 받들겠습니다. 인근은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나루테에서 배를 타고 향교에 다녔다. 어머니, 조금만 더 고생하세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얘야. 이제는 내가 집안을 일으키도록 하거라. 네, 어머님. 인근은 꼭 합격해서 아버지의 꿈을 이루고 싶었다. 그 무렵 인근에겐 서로 장례를 약속한 처자가 있었다. 이번에 급제하면 혼례를 올리도록 합시다. 꼭 이루시도록 기도할게요. 인근은 자신감으로 충천에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천 향교에선 누구도 그의 학문을 따라올 자가 없었던 것이다. 어느덧 과거가 다가오자 인근은 상경할 채비를 마치고 어머니와 처자의 배웅을 받으며 한양길에 올랐다. 그리고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 박달제를 넘어서 한양으로 갔다. 시험 전날 창덕궁 근처에 이르니 전국에서 올라온 선비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오늘 밤 여기 묵을 거면 둔약 내시오. 그나마 여기 아니면 자리가 없소이다. 허름한 객주집 여주인이 재촉하듯이 말을 건넸다. 과장에서 좋은 자리를 잡으려면 근처에 있는 숙소를 얻는 게 좋지만 과장에서 가까울수록 웃돈을 얹어야 구할 수 있었다. 하룻밤 묵는데 너무 비싸군. 좀 멀더라도 일찍 서두르면 돼. 뒤돌아 나오는데 건장한 남자가 다가왔다. 선비께서는 어디서 오셨소? 제천에서 온 강인근이라 합니다. 그런데 선접군은 구했소? 선접군이요? 그렇소. 잘 모르시나 본데 현재판 근처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 법이요. 오늘 밤 보시오. 과장 앞이 밤새도록 시끌벅적할 거요. 그러면 대신 자리를 잡아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소. 돈만 내면 좋은 자리를 잡아드리지. 선비님도 생각이 있어? 인근은 노자도 겨우 마련한 처지에 언감생심, 엄두도 낼 수 없었다. 과장에서 좀 멀리 떨어진 객주집에서 잠을 잔 인근이 꼭두 새벽에 과장 앞에 가보니 그야말로 난장판이 따로 없었다. 과장문이 열리자 몸싸움은 예사요. 건장한 사내들이 달려들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는 자리를 깔고 우산을 펼쳐 자기 자리임을 표시했다. 전쟁터가 따로 없구먼. 인근은 그나마 일찍 서두른 바람에 중간 정도의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이 시작되고 나서였다. 현재판에 시험 문제가 걸리자 삼삼오오 짝을 이룬 사람들이 서책을 가지고 들어와 들춰보는 거였다. 심지어 세력가의 자제들은 거벽과 사수에게 시험을 대신 치르게 하고 여유 있게 앉아있는 게 보였다. 그들에게 과거 시험은 이미 정해놓은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아니, 이건 짜고 치는 놀이판이군. 결과는 안 봐도 뻔하다. 그만 가자. 인근은 자리에서 일어나 과장을 빠져나왔다. 돌아오는 길에 인근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 아버지도 이래서 과거에 연거푸 떨어졌구나. 포기하지 않으신 것만도 대단해. 인근은 그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떻게든지 집안을 일으키려 했던 아버지가 과거 시험의 부정을 알면서도 시로라기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버티신 걸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박달제를 넘을 때 인근은 고개에 얽힌 슬픈 전설이 생각났다. 과거에 낙방한 박달이란 선비가 금봉이란 낭자 앞에 나타날 염치가 없어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데 그 사실을 알 리 없는 금봉낭자는 장원급제를 기원하다가 결국 상사병에 걸려 죽고 만다. 그 사실을 안 박달은 금봉이가 춤을 추며 가는 모습을 쫓다가 그만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고 만다는 슬픈 이야기다. 전에 내려오는 얘기를 생각하며 오다 보니 임금은 마음이 더 슬퍼졌다. 고수골 나루터에 내려 집을 향해 올라가는데 어머니가 먼저 알아보고 내려왔다. 어머니, 앞으로 과거 시험은 보지 않을 거예요. 다른 일을 찾겠어요. 왜 그러느냐? 한 번 떨어진 걸 가지고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아버지의 유언도 있고. 어머니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들의 확고한 생각에 어머니는 2번 다시 말을 꺼내지 않았다. 이튿날 임금은 낭자를 찾아갔다. 낭자, 과거에 급제하고 혼인하겠다는 약속은 지킬 수 없게 되었어. 난 앞으로 과거는 보지 않을 생각이요. 그래도 괜찮다면 당장 혼인합시다. 처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임금은 청풍호 백기를 따라 우뚝 솟은 봉우리를 돌아다니며 약초를 캐는 약초꾼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집안을 일으키고 근동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 무지개 성. 어느 강가에 꿈속 같은 무지개 성이 있었다. 그 성에는 젊은 무례신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성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무례신은 강 건너에 있는 멋진 성을 보았다. 그런데 그 성 창가에서 아름다운 공주가 배를 짜고 있었다. 무례신은 그 공주에게 첫눈에 사랑을 느꼈다.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매일 공주만 바라보고 살았다. 그러나 아름다운 공주는 단 한 번도 이쪽을 쳐다보지 않고 옷감만 열심히 짜고 있었다.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를 쳐다보지 않는 공주가 야속해서 무례신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 눈물 때문에 강물이 불어 잔물결이 공주의 성벽까지 밀려갔다. 그래도 공주는 배짜기에만 몰두하여 이쪽을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어느 날 무례신은 금빛 나비로 변하여 공주의 창가로 날아갔다. 금빛 나비는 공주가 앉아있는 주위를 하늘하늘 날면서 속삭였다. 어서 짜세요. 신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랑이라고요? 공주는 깜짝 놀라 얼굴을 들었으나 이미 나비는 멀리 사라졌다. 그런데 공주의 말을 어느 마음 나쁜 사람이 들어버렸다. 공주 유모의 아들인 나시망이 바로 그때 창가를 지나다가 들은 것이다. 어머니, 공주님이 신랑감을 구하고 있나 봐요. 내가 가장 훌륭한 신랑감이라고 어머니가 말해주세요. 나시망은 어머니에게 부탁했다. 당치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너같이 아무런 쓸모없는 녀석이 감히 어떻게 공주님을 탐내니? 그렇지만 난 꼭 공주님하고 결혼할 거예요. 만일 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머니도 공주님도 혼날 줄 아세요. 유모는 하는 수 없이 공주에게 말했다. 공주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공주님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올 겁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랍니다. 바로 그때 그 나비가 또 하늘 날아왔다. 유모가 계속해서 말했다. 그 사람은 공주님의 신랑감으로 꼭 어울리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과 결혼을 결정하세요. 그러자 나비가 귓전에서 말했다. 적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진정한 신랑감을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공주는 유모에게 말했다. 아니에요.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그러자 유모는 낙심하여 말했다. 공주님, 그러지 마시고 오늘 오는 사람으로 결정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 공주님과 저는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 말을 들은 공주는 겁이 나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침착하게 말했다. 그럼 그분에게 전해주세요. 4, 5일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달라고 하세요. 나시망은 그 말을 전해 듣고 강 건너 기슭으로 먹을 것을 가지고 가서 공주의 대답을 기다리기로 했다. 한편 바로 그날 무레시는 자기가 가장 믿는 하얀 까마귀를 불렀다. 하얀 까마귀에게 편지와 보석 상자를 건네주면서 말했다. 이걸 강 건너 성의 아름다운 공주님에게 전해주기 바란다. 도중에서 한눈 팔지 말고 다녀와라. 하얀 까마귀는 편지와 보석 상자를 등에 꼭 동임했다. 염려 마십시오. 반드시 전해드릴 테니까요. 그런데 강 기슭까지 날아와 보니 어디선지 생선을 굽는 구수한 냄새가 났다. 먹보인 까마귀는 그만 여보세요? 저에게 조금만 줄 수 없습니까? 하고 생선을 구워 먹는 사람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네가 맨 상자는 무엇이냐? 남자는 까마귀를 노려보면서 물었다. 네, 이건 강 건너 공주님께 전해드릴 중요한 선물이랍니다. 자, 어서 실컷 먹어라. 짐을 내려놓고 먹으면 어떻겠니? 내가 잘 봐줄 테니 조금도 염려 말고 어서 많이 먹어라. 까마귀는 신이 나서 보석 상자를 내려놓고 구운 생선을 마구 뜯어먹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 남자는 상자 뚜껑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상자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진주와 보석을 꺼내고 그 대신 징그러운 거미와 도마뱀을 넣었다. 그 사람은 바로 고약한 나시망이었던 것이다. 나시망은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편지까지 바꾸어 넣었다. 그런 짓을 하는 줄도 모르고 먹보인 까마귀는 정신없이 먹기만 했다. 드디어 까마귀는 공주님에게 편지와 보물상자를 전했다. 공주는 이 선물이야말로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준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설레는 가슴을 진정하며 편지를 뜯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공주, 당신은 더럽고 천한 여자요. 이 선물은 당신의 그 검은 피부에 어울리는 장식품이 될 것이요. 이렇게 적혀 있지 않은가? 공주는 놀라서 상자를 창밖으로 내던졌다. 그 순간 상자 뚜껑이 열리면서 징그러운 거미와 도마뱀이 기어나왔다. 공주는 몹시 낙심하고 슬펐다. 이젠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옷감 짜는 것도 집어치워버렸다. 그날 저녁 언젠가 본 그 금빛 나비가 또 하늘하늘 날아들어와 공주에게 속삭였다. 공주님, 선물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왜 그 보석을 달지 않으십니까? 그 말을 듣자 공주는 화가 나서 말도 하지 않고 나비를 손으로 탁 치려고 했다. 그러자 나비가 또 말했다. 공주님, 내일 그분이 오십니다. 당신을 무지개성으로 모셔갈 것입니다. 어서 결혼식 때 입을 옷을 짜십시오. 공주는 더욱 화가 나서 하인을 불러 나비를 내쫓게 했다. 그러자 무레시는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들어 그날 밤에 큰 홍수를 일으켰다. 공주의 성은 당장 물에 잠겨 떠내려갔다. 공주도 사람도 집도 모두 거센 물결에 휩쓸렸다. 무레시는 무지개성 앞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파도 사이에서 유모가 소리쳤다. 다 제 잘못입니다. 편지를 바꿔 쓴 것도 바로 저입니다. 상자 속의 선물을 바꾼 것은 제 아들인 나시망이고요. 무레시는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물속에 아주 잠겨버리려는 성에서 공주와 사람들을 구해냈다. 그러나 유모와 나시망은 건져주지 않았다.
그들은 살려달라고 외치며 멀리 멀리 떠내려갔다. 하얀 까마귀도 말을 듣지 않고 심부름을 잘못해서 벌을 받았다. 하얀 털이 까만 털로 바뀌고 까악하고 기분 나쁜 소리로 울게 되었다. 마침내 무레시는 아름다운 공주와 무지개성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은 지금도 그 강가에 있는 무지개성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보통 때는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비가 개고 나서는 아리언이 성이 나타날 때가 있다고 한다.